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상에서 시험 특강 전략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의학이론과 책임근제보험,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좀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신체 손해상사 자격증이 있고 맨 처음에 제3종 손해상사 자격증을 처음에 취득했어요. 2010년도에 취득하고 신체 손상은 2014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물론 일은 이제 그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인 2005년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다음에 개인보험 심사역 있고 그다음에 언더라이터 자격증,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종합자산관리사 이렇게 자격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강의 경력은요. 손사 시험 위주로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페스 코리아에서 재산보험에서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금융보험학원에서 그 1차는 보험계약법, 2차는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상사 시험 관련돼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름 방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게 거의 여름 8월 말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학교 다니다가 방학 되면은 그 시험 총정리 해주고 8월 말에 저도 같이 이제 끝나는데 끝나면 이미 가을이죠. 뭐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그러다가 올해 2019년도 시험이 8월 초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때까지 열심히 뛰고 8월 초에 끝나고 나니까 8월 한 달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뭐 블로그도 하고 원래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카페도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애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모처럼 만에 정말 여유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논문 심사하고 다시 이제 손사 1차 시험, 2차 시험 강의가 물려 있고 한데 뭐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 또 열심히 뛰다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 더 좋은 날도 오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런 사이클로 저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사 시험은 근데 아마 올해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8월 초로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뭐 모든 그 손사 시험의 일정은 1월 초에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1월 초가 되면은 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간 교재는 제가 계약법 썼고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 썼고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라고 하는 교재를 썼습니다. 보험계약 관계 법령 및 약관은 원고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를 대비한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참고로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는 손해상사 시험 1차 과목보다 난이도가 조금 1차 시험보다 조금 낮은 정도예요. 낮은 정도. 그래서 보험계약법만 비교해봐도 손사 1차 시험 보험계약법이 조금 난이도가 높고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는 난이도가 낮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다 봤으니까 그렇죠. 시험을 다 봐서 그렇고 제가 보통 이게 그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도 제가 계약법은 한 개 틀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쉬워요. 계약법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계약법이 들어가는 과목 그 시험 그 자격증 시험들은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효자죠, 효자. 그래서 사실 객관식은요. 제가 3종만 2번 떨어졌었고 나머지는 떨어진 시험 없어요. 다 한 번만에 신체 손상까지 다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번에 다. 3종은 처음에 손사 서술형 붙는데 이거 감 잡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관을 달달 외워서 썼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안 해서 나왔다 쳤지만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약관을 달달달달 외워서 약관 내용을 달달달달 쓰고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공부 안 한 작년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학생 때 시험 2번 보고 치워버렸어요. 치우고 일하면서 다시 이제 준비를 했죠. 왜 그렇게 준비를 했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따게 된 거고요. 이제 학교는 국민대에서 법학 학사 전공하고 금융보험 MBA하고 금융보험학 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건학 쪽으로 지금 박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와 보건학 박사 두 개 취득을 하는 게 목표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경영학은 12월 달까지 본심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좀 잘 넘어가면 하나는 산 하나는 넘어갈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제 사정이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게 금융보험학과 학생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같은 뭐 일하면서 수학을 하나 처지니까요. 얘기하고 싶은데 참 그럴 기회가 없던 차에 여기 여기 학과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든 밴드를 소개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만든 밴드는 제가 기존에 하는 밴드가 아니고요.
오로지 특강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여러분들이 손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손해배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접점을 좀 찾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매달 며칠 날 광화문 앞에서 모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은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검색하시면 이름 검색이 되는 걸로 설정해 놨으니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멤버 한 명 돼 있죠? 제가 오로지 제가 금융보험학과 이제 금융보험학과를 졸업하셨던 분이나 현재 다니고 계시는 분, 또 신입생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소문을 물고 저희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뭐 밴드 인원을 많이 늘린다 이런 것보다도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여기 적을 두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험 손해배상과 관련된 뭐 이슈가 있으면 제가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재무설계라든가 각자 계신 금융업종에서 이슈가 있으면 올리기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가면서 상식을 쌓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좀 마음 맞는 그런 날에 있으면 만나가지고 또 호프 한잔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좀 서로 교류를 쌓아갈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밴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입을 해주시면 가입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그 원우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을 받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밴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밴드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다가 넘어가다 좀 시간 지나면 깜빡하고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PPT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중간에 PPL처럼 넣어놨기 때문에 교환에 갑자기 이게 뜨면 또 깜빡할까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본업이 손해배상사잖아요. 손해배상사기 때문에 이제 주로 고객분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받기 어려운 보험금들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게 이제 손사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사건을 위임받는 경로는 이제 아무래도 2005년부터 하다 보니까 오래 했죠. 그래서 소기가 소개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험 대리점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점에서 제가 특강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엔 유튜브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채널을 개설했죠.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보상마스터예요. 이름이 보상마스터입니다. 저 이거 개설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뭐 혹시 뭐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주제별로 제가 이제 쪽 목소리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 띄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겠어요. 네, 농담입니다. 뭐 제가 뭐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구독자 수도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 수를 늘려주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뭐 얘기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유형 시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의학이론은요, 상해에 대한 의학이론과 질병에 대한 의학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충 이제 한 10문제 정도 보통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10문제, 적게 나오면 한 8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문제는 출제 비율이 상해가 60%, 질병이 4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이제 상해는 솔직히 좀 뻔해요. 여러분들 뭐 실무를 해보셨던 분들도 그렇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눈에 있는 206개의 뼈 뭐 똑같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보통 기출되는 분야는요, 가정의학과 분야에서 많이 질병 부분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만과 관련된 것, 혈압과 관련된 질환, 당뇨와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가정의학과 분야에서 많이 기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방법이라든가
호발하는 병명 위주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학이론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직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은 잘 몰라도 상해나 질병 쪽도 뭐 몇 가지는 아니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따로 학원 수업 안 듣고 시험 볼 때는 그냥 의학이론은 그냥 봤어요. 그냥 시험 봤는데 실무상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적었는데 점수가 그때 한 70 몇 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 몇 점이면은 거의 뭐 주관식에서 서술형 70 몇 점이면요. 거의 뭐 A 그 5% 상위 3%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분량 그때 한 8문제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총 분량 한 5바닥 반 정도 적었어요. 5바닥 반. 되게 적게 적었죠. 다른 분들은 막 한 문제 한 바닥씩 10바닥씩 적고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5바닥 반밖에 안 적었어요. 근데 그분 많이 적으신 분 40점, 5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적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출제위원들은 채점할 때 필요한 얘기를 적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던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적어주시면 점수는 나갑니다. 분량은 절대로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 배상책임 및 근제보험 실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라든가 면부채 판단 약술 형태 특약이 있습니다. 약술 형태에 당연히 뭐 가스 배상 책임 담보 특약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술형들이 나오는 반면 약술 형태는 대부분 10점 배점이고 중요한 20점, 30점 배점은 면책, 그러니까 보통 뭐 보상 책임을 논하라, 그다음에 보험금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명부채 판단은 또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2019년 2월 1일 갑돌이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 뭐 척추가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졌다. 산재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에서는 장애 등급 12급을 받았다. 갑돌이의 일당이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장애율이 몇 프로 나왔다고 했을 때 영구장애로 정년이 65세 기준 갑돌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와 담보 종목과 그 담보에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 담보에서 보상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나 쓰고 보상해주면 얼마 계산해줘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면부책 판단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면책이라고 답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면은 계산할 금액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면부책 판단하고 계산 문제가 묶여서 나오고요. 이 경우에 배점이 최소 20점에서 30점 그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 자동차보험 이론 및 실무는요. 계산 문제와 면부책 판단이 나오고요. 당연히 약술형태 특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 개는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들입니다. 과목들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그 제3종 시험 봤어요. 3종 자동차 봤을 때 이 3종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2차 과목이 손사이론 2차 과목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가 2차 과목 두 과목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문제가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과 함께 대양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논하시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약관상 보상 책임만 드립다 적었어요. 약관상 보상 책임. 약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꽈락이 났어. 꽈락. 40점 미만으로. 왜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학원을 갔죠. 제가 2004년, 2005년도에 그때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2004년, 5년에. 그럼 그때 이제 학원에 갔더니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 보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즉 자동차 보험하고 근제 보험은요. 책임 법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만 예를 들어도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건 뭐죠? 내가 차를 끌고 가다가 쟤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건데 보험회사에서 그냥 뭐 보상해 주고 싶어서 보상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약관에서는 가입자인 내가 쟤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했을 때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을 우리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자동차나 근제는요. 배상 책임 보험은 그 근간이 가입자가 쟤한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근간이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모르면 약관상 보상 책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 두 과목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먼저 꿰고 난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이라든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 즉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책임이 한번 땡겨서 검토하고 성립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줘야 될지 봐가지고 약관상 면책사유 얘는 빼야 돼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답안지에서도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적고 약관상 보상 책임을 적고 보험금 계산액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1번 약관상 보상 책임 이래버리면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도 안 하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인지 아닌지 검토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 법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과목은.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의학이론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의학이론은 사실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생소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해봤자 뭐 척추, 두개골, 그 다음에 뭐 쇄골, 이 정도의 뼈 이름은 얘기해도 여러분 뭐 여기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 있거든요. 수근에 아십니까? 월상골 아세요? 뭐 삼각골, 유두골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뼈 이름들이 사실 자지골에 나오는데 의학이론의 첫 기초는 뼈 이름 외우기입니다. 뼈 이름. 이게 상해에서 필요해. 뼈 이름 상해에서 필요하고요. 이 뼈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저는 사실 암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몸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손도 막 의학책 보고 이거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유두골 이렇게 그린 다음에 주월삼도 대소도고 적어놓고 뼈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보이잖아요. 이렇게 삼각골 보고 딱 씻을 때 옷 벗으면 여기 쇄골 보이잖아요. 쇄골 적어놓은 거 보이고 이렇게 보면서 외웠어요. 그냥 계속 생활에서 그냥 녹여져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뼈 이름을 좀 빠르게 습득을 했죠. 빠르게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해부학적 자세라고 해가지고 이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 기준으로 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보세요. 해부적 요거예요. 요골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근데 제가 보십시오. 요골이 이제 어딘지 보세요. 여기서 어디 있죠? 요골 어디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 자세에서 요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요골은 엄지손가락 쪽에 붙어서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잡아야 이렇게 해서 요골 어디 있죠? 여기요. 여기 어디 있죠? 여기요. 여기 어디 있죠? 여기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 기준으로 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 이름은 저는 그렇게 외웠었고요. 2018년도에 이제 기출된 문제를 좀 볼게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9번, 10번까지 문제가 기출이 됐었는데 보시면 상완골두 탈구, 상완골 간부골절, 비골 근위부골절, 고관절 탈구 시 동반되는 각각의 신경 손상을 적으시오. 그래서 상해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골절, 어디 골절, 어디 탈구 됐을 때 예상되는 합병증, 예상되는 신경 손상을 쓰시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두는 여기거든요. 팔에 있는 뼈를 얘기합니다. 상완골. 손가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완골인데 골두잖아요. 골의 머리. 그래서 상완골두고 여기 이제 쇄골이 있고 뒤쪽에 이렇게 견갑골이 만나고 있는데 이 뼈가 뚝 빠지는 거죠. 이게 상완골두 탈구입니다. 상완골 간부골절은 뭐냐? 간부는 가운데를 얘기해요. 3등분 뼈를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간부라고 합니다. 가운데 간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장에서 멀어진다 그래가지고 원이부, 위로 올라갈수록 심장에서 가까워진다 그래가지고 근이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완골 간부골절이니까 이쪽에 간부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골 근이부골절은 다리 쪽에 있는 뼈인데요. 종아리 장단지뼈 옆에 있습니다. 비골은. 그래서 두꺼운 종아리뼈 있죠. 옆에 이제 비골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비골 근이부골절이면은 위쪽으로 골절이 됐고, 고관절 탈구면은 또 여기 허벅지뼈가 이렇게 있으면 골반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관절이죠. 고관절. 그 우리 양반다리가 되게 쭉 벌어지는 엉치관절, 고관절이 이제 빠졌을 때 동반되는 각각의 신경 손상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보통 상완골두가 탈구가 되면 애과신경이 손상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 간부골절이 되면 요골신경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골 근위부는 총비골신경, 고관절 탈구는 좌골신경,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줘야 돼요. 요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의학이론 답 5바닥 반 정도 나왔다고. 그럼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애과신경 손상, 요골신경 손상, 총비골신경 손상, 저골신경 손상, 이렇게만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각각의 신경 손상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적어주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상완골은 어떻게 생겼고 회복적 자세에서 어디에 있고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것만. 그렇게 점수는 충분히 나갑니다. 다만 이 이름이, 이거는 사실 법학 과목은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상완골 이름이 왜 상완골입니까? 이거 도저히 뭐 이해할 수도 어렵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한자를 계속 찾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보다는 그냥 단순 암기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애과신경은 왜 애과신경일까요? 애과신경은 겨드랑이 밑에 있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목발 같은 것도 장기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애과신경이 눌려가지고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애과신경이 왜 애과신경입니까? 그거 막 왜 애과신경이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입에 익을 때까지. 아, 애과신경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으로는 정말 그냥 암기예요. 암기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보실게요. 관절내 골절에 의한 부정유압으로 진행되는 질환과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내 골절은 뭐냐면은 우리 뼈하고 뼈가 만나는 거를 관절이라고 그러죠. 지우고 잠깐 볼까요? 자, 관절내 골절은요, 이렇게 대퇴골 뼈가 있고 무릎 뼈가 있으면 여기가 무릎 관절이죠. 뼈하고 뼈가 만나는데, 관절내 골절은 이런 데 뼈가 골절이 되면서 관절면을 손상시킨 거예요. 관절막을 손상시키게 되면 얘가 다시 돌아오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좀 호발해요. 그래서 외상에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관절내 골절에 의한 부정유압으로 진행되는 질환과 치료 방법이라고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적어야 됩니까? 부정유압 발생했을 때 뼈가 이제 부정유압은 뭐냐면 뼈가 안 붙는 게 아니라 붙긴 붙었는데 이렇게 똑바로 안 붙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각이 형성돼가지고 제대로 안 붙은 거죠. 그래서 부정유압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질환과 치료 방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되는 질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자, 관절면이 잘 맞지 않으면 통증이 생겨서 환자의 거동이 불편해지고 점차로 불안정성을 동반한 관절염으로 진행돼서 부정유압이 발생한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내 골절은 관절막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느냐? 치료 방법은 그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이론에서 그 치료 방법을 수술과 비수술로 나누고 있는데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절골술, 관절 유압술, 관절 성형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2차적 교정술. 그러면 절골술은 뼈를 잘라내가지고 이제 뭐 관절을 치원해 주든가 하는 것이고, 또는 관절 유압술은 관절을 아예 그냥 합혀버리는 겁니다. 관절 쓸 일이 없게, 관절염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용어들 모두 생소하시잖아요. 사실 그냥 계속 책 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속 공부할 수밖에, 계속 눈에 익히면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의학이론 기출문제 보시면은 1번 문제, 2번, 3번 문제 무혈성 계산 한번 더 볼까요? 무혈성 계산 정의 및 골조로 무혈성 계산가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혈성 계산은 뭡니까? 특히 이제 우리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대퇴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절 사이에
모세혈관들이 진화가 되는데 모세혈관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혀버리게 되면 피가 안 통하니까 썩죠. 괴사가 됩니다. 괴사가 되면은 피가 안 통하면서 썩는다 그래가지고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무혈성 피가 안 통해서 썩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은요 당연히 이 부분을 갈아줘야 돼요. 썩었으니까 썩은 게 다시 뭐 피를 통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복구되진 않거든요. 그럼 괴사가 생긴 데 대해서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혈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이렇게 좀 잘 뼈가 잘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다. 관절은 관절인데 거의 붙다시피 하고 약간 감싸져 가지고 뼈 이렇게 개방이 안 돼 있고 이런 무릎 관절 같은 건 개방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뼈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은 무혈성에서 호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 호발하냐면 대퇴골두, 그다음에 거골, 손 같은 경우 주상골 이런데 무혈성 괴사가 호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이건 몇 번 나왔었어요. 무혈성에서 호발하는 부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의학은 한 번 나왔던 데에서 또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몸이라는 게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험을 내면서 계속 문제를 냈는데 낸 거 뺀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낼 게 없죠. 몸이라는 게 낼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가 좀 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방성 골절은 뭐냐면 뼈가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면서 피부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죠. 아주 심하게 골절되는 경우. 그게 이제 개방성 골절이고 여기에 대한 치료 원칙을 기술하시오. 골절에 대한 분목 고정의 장점은 뭐냐? 협심증의 종류, 심근경색증의 진단 방법, 미온 요성의 유즙 분비 원인, 치매의 원인이면 간별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라는 게 질병 파트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2018년도 의학이론 기출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 대해서는 답변을 이제 쭉 적으시면 되는 건데 의학이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의학에 대한 기본 개념, 즉 뼈 이름이라든가 기본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되는데요. 2020년에 만약에 손해산서 시험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시험을 가정했을 때 지금부터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학이론은 단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밀도 있게 공부하신다면은 기간을 좀 짧게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시험을 본다고 하면 8월 기준으로 시험 본다고 했을 때 3월 정도부터 기본 개념 정리하시고 용어 익숙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정도에 이제 개념 정리가 되면은요, 의학이론 책을 갖다가 정독하면서 책을 먼저 많이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붙잡고 외울 거 자꾸 막 이렇게 외우면은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왜 그런 용어의 뜻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잘 날아가요. 휘발성이 강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읽어가지고 눈에 많이 익히셔야 돼요. 익히면서 많이 읽고 정독, 다독. 웬만하면은 정확하게 속독이 아니라 정독하면서 많이 읽어보시고 이걸 4월이랑 5월 달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이론 문제 정리 및 답안 작성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2020년 6월부터 시험 전까지 약 한 2달 정도는 의학이론을 갖다 쭉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머리로만 암기하고 입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매일매일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이 맞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90분 안에 한 과목에 대한 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요. 말로 외우면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말로 외우는 게 실제 썼을 때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90분 내에 그거를 모든 문제를 다 쓸 수 있냐? 다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요. 쓰는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오히려 손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정리해가지고 아 이거는 시험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고 잡아놓고 그 나온 답안지를 거꾸로 입으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답안지를 진짜 4과목, 2차 4과목을 다 써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확인할 거는 입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써놓고 입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써보고 특히 계산, 면부책은 항상 써봐야 됩니다. 걔는 딱 정해진 어떤 그 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접해가지고 여러 유형으로 써봐야 돼요. 쓰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기출 형태인데요. 사례 문제는 거의 매년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는 뭐.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 2004년, 2005년 때에는 면부책만 나왔었어요. 근데 2014년 신체 순서로 바뀌면서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출되고 있고요. 이 사례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그냥 뭐 딱 하나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쓰면서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의 답안지를 잡아야 되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의 답안지를 잡아야 되고 나만의 어떤 딱딱딱 형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설사 내가 준비하지 않은 형태의 사례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를 접하다 보면은요, 아 이거는 답안지 이렇게 구성해야 되겠다 감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워요. 뜬금없는 문제 나오면 똑같이 뜬금없어요. 뜬금없는데 그 중에서 연습이 많이 됐던 사람들은 자기가 연습해 놓은 가락이 있기 때문에 정제된 답안이 나와요. 그럼 출제자들이 그걸 보고 아 고득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 암기는 그냥 답안지 정리해서 입으로 외우는 거 관계없는데 사례, 면부책 무조건 써보십시오. 계산 문제 무조건 써보십시오. 그건 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합격했던 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내렸던 결론입니다. 무조건 써보십시오. 사례, 면부책,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무조건 써보십시오. 운전자 유형별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면 뭐 무단운전도 있고 대리운전 형태도 있고 특약위반 형태도 있고 뺑소니 이런 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사례들이 나옵니다. 무단운전했는데 보험자의 책임을 논하시오. 대리운전해서 사고 이렇게 났는데 논하시오. 가족운전자 한정도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때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써줘야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뭐 A, B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을 약속해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보통 담보별이라 하면 대인배상 1,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그다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담보 종목 중에서 사례에 대해서 해당되는 담보 종목들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약수 문제는 거의 매년 기출이 되고 있죠. 담보별 비교 어떻게 해놨냐. 2018년도에는요. 대인배상 1, 2를 담보별로 비교해라.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면책사유를 기술해라. 대인배상 1과 2의 운행과 소유사용 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특약상 책임을 기술해라. 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김혜원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약관상 가지급보험금에 대해 적어라. 뭐 대위는 어떻게 하느냐. 손익상계에 대해 기술해. 이건 전부 약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기준상 직종별 소득 인정 형태. 이 자동차 보험은요 더 이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게 지급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기준 내에서 급여소득자의 소득인정 기준을 쓰시오. 일용근로자의 소득인정 기준을 쓰시오. 그냥 뭐 사업자의 소득인정 기준을 쓰시오. 라이프니츠 개수 몇 주고 계산하시오. 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애 기준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약관을 달달달달 외울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약관에 있는 내용 쓰라는 거 아니면 사실 실무했던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과목은요. 이름 자체가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입니다. 실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천상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들을요. 네. 그 다음에 상속과 보험계약의 효력 등도 나왔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누가 있고 상속보험금을 얼마나 줘야 되고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게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PPL 한번 들어갑니다.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라고 하는 밴드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손해배상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입해 주시면 저랑 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준비 과정인데요. 준비는 2019년 11월, 12월 달에는 11월과 12월 달에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볼 거다 그러면 이미 작년부터 얘는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내년에 시험 볼 거다 올해부터 해야 돼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학원들도 대부분 11월, 12월 달부터 보통 2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하시면 되고 기본 강의 수강을 하면서요. 약관과 필수 및 필수 비교 모르는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약관과 비교 필수적으로 하시면서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요. 그때 이제 기본적인 책임법리가 나오거든요. 모든 교재 맨 처음에는 책임법리 공부하면서 약관에 대한 내용 수강하고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딱 펴봤을 때 모르는 문구가 없어야 돼요. 모르는 단락이 없어야 돼요. 다 해석해가지고 첨언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쭉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강의 수강 후 기본서로 다독해야 됩니다. 계속 읽으세요. 모르는 부분까지 정리된 교재로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거 정리해가지고 서머리 해놓고 읽으면서 이건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계속 읽으세요. 계속 다독 계속. 그래서 다독 이걸 1월 1일부터 1월부터 4월까지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5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사례 문제 답안 작성 연습 기출 문제 위주. 이제 이게 연도가 2020년도 기준이지만 2021년도에 시험 본다면은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 4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전에 이제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해 전부터, 내년에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강의 수강 후 이제 기본서 다독한 다음에는 5월부터 뭘 하시느냐? 다독했으면 이제 약술형과 계산 문제, 사례 문제 형태로 구분해가지고 약술형은 약술형들을 빼가지고 정리를 쭉 합니다. 외워야 될 거 쭉 정리해서 계속 약술형을 외우시면서 면부책이라든가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연습을 이때부터 하셔야 돼요. 최소 3개월 하셔야 돼요. 최소 3개월. 하루에 한 문제씩 풀면 더 좋고요. 정말 힘들면 일주일에 4개라도 푸십시오. 해가지고 대신 4개 풀 때 사례 문제를 2번 써보십시오. 2번. 2번 써보면 첫 번째 쓸 때랑 두 번째 쓸 때랑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만 써보십시오. 3개월만. 그래서 쓰다 보면은요, 이게 좀 쓰는 스킬들이 많이 느세요. 늘면서 답안지가 좋아져요. 정말. 보통 우리 채점할 때 면부책이 틀리겠습니까? 면부책은 대부분 다 맞춰요. 뭐 지급보험금이 틀릴까요? 대부분 다 맞춰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합격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같은 답안이라도 답안 정리가 간결하고 해야 될 말만 딱딱 해놔요. 그러면 출제만 봤을 때 공부 많이 했네. 저도 모의 시험 볼 때 채점하잖아요. 똑같이 맞는데 길게 써가지고 결국 맞다 이거랑 필요한 내용만 따다 써서 이거랑은 이분은 정말 훌륭하다. 이분은 이렇게 갸우뚱 되거든요. 점수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을 적는 거. 근데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을 적는 거는요, 사례 문제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러면서 살이 빠져요. 이거 시간이 부족한데 이건 빼야 되겠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이건 빼야 되겠는데, 시간에 맞춰 쓰다 보면은 쭉 슬림하게 답안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험 전에는 약술 정리 및 암기를 갖다가 5월부터는 사례 문제 준비하신다면 6월부터는 약술하고 암기 이렇게 준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배상책임 및 근제보험 실무 기출연수인데요. 역시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거의 매년. 그래서 갑돌이가 업무중 사고로 추락했는데 산재로 12급 받았고, 비계공인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직종별 노임납가는 15만 원이고, 다쳐가지고 얼마나 입원했는데 이 경우에 산재에서 12급 얼마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줘야 될 금액과 담보 종목인데 논하시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근제보험이니까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적은 이후에 지급보험금을 쭉 산정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산재보상 후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보험금 산정 및 보상책임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사례 문제는 거의 매년 기출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형태를 한번 뽑아봤어요. 보시면은요, 갑은 5층 높이의 비계 위에서 철골 절단 작업 중 추락해서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산재법상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유족인 배우자와 성인인 자녀는 사용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내용을 청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상속 나오죠. 초과 손해 청구하니까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별표해가지고 밑에 조건이 있어요. 국내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돼 있고,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액이 1인당 1억이다. 한 사고당 2억이다. 피해자는 갑이고 사고일자는 언제고, 직업은 철골공이고, 임금은 250만 원이고, 근로복지공단 지급 내역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40%고 후품한 개수는 이렇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을 합의 보기로 했다.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급보험금 산정하기 전에 면부책을 논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면부책을 먼저 이렇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상 책임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약관상 책임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 그 다음에 급여 내역이 얼마가 있었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 책임, 배상 책임과 보상 책임을 논하고 지급보험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답안이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제법률 기출 형태에서 약술 문제는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2018년도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업자 및 담보하는 가스사고는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이 폭발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무 보험화해서 가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질문이 뭐였죠?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업자 및 담보하는 가스 사고는 무엇인지. 즉 가입해야 되는 사업자 첫 번째, 담보하는 가스 사고 두 번째. 이거 적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가입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가 있느냐? 가스 사업자, 가스 용기 제조업자, 가스 사용자 돼 있고. 가스 사고 정의는 뭐냐? 두 번째, 가스 사고의 정의.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 노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이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 근데 사실 그냥 가스로 인한 사고 아닌가요? 가스 사고는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정도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왜 이 서술형 문제가 까다롭냐면 이런 그 문구들이요. 전부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약관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건데 이렇게 그대로 외워서 적는 사람이랑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사고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은 사람이랑 점수 차이는 이렇게 나버립니다. 이렇게 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관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기출령도 보시면은요.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보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그러면 답은 보상하는 손해 하나 쓰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두 개 쓰면 되겠죠.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통 약관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보상 특약은 신체 손해에 대해서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그래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게 특약이라는 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세 가지를 쭉 적어주면은 답안지가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은 뭐 소비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든가 판매 사업자, 충전 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라든가 판매 사업자, 충전 사업자 소비 설비 점검 결과 불비한 것으로 지적 통지된 부분을 개선치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라든가 즉 액화석유 가스 설치해주러 왔는데 설치해주는 사람이 저거 저 드럼통 위험하니까 치우세요. 근데 안 치웠다든가 이런 경우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문제 안에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것만 딱딱 빼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약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부 방법은요. 자동차 보험 실무 과목과 함께 책임법리가 근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제 자체가 반드시 책임법리 공부 후 약관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만약에 내년에 볼 거다 그러면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 학원 할 때 그때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책임법리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들으면서 완성을 시키셔야 되고 책임법리가 완성이 되면은요. 그 다음 이제 시험 보는 그해 1월부터 4월까지는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하면서 교재를 다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보통 3월 달에 또 1차 시험 봐요. 1차 시험 보면은 한 3주 정도는 또 빼가지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반복 수강하면서 교재를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은 써머리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뜻이구나 계속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쭉 나만의 책을 만드는 거죠. 단권화 시키는 거죠. 시킨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약 3개월 이상은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학원에 주는 문제도 풀어보고 사례 문제, 계산 문제 위주로 쭉 정리하셔야 돼요. 약술은 6월 달부터 정리해가지고 40개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보 40개, 근제 40개 약술은 나머지는 사례 문제. 약술형에서 40개에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약술 문제를 쓰다 보면은 목차를 나눠 쓰다 보면은요. 그 목차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비껴가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발췌해서 또 이렇게 목차끼리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답안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책임근제 진짜 꽈락이 많은 과목이에요. 제가 아는 동생도 신차 손사를 봤는데 재산보험이 막 90점 나와요. 재산보험이 2차 90점이면요. 수석이에요. 수석 그냥. 수석이고 나머지 과목 다 잘 나왔는데 배상책임근제에서 40점 꽈락인데 3번이 39점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평균은 합격권이었어요. 근데 이거 꽈락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문제 진짜 중요해요. 안 해봤던 분들은 진짜 점수 안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꼭 학원을 권하는 게 학원에 가면은 모의시험 반에서 치면 학생들끼리 막 문제를 풀거든요. 문제를 푸는데 그 답안지를 이렇게 좀 남들이 쓰는 거 볼 수 있고요. 어떤 학원은 이제 잘 쓴 답안지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그거 보면은 내가 잡았던 목차하고 비교가 되면서 내가 좀 써머리를 할 수 있고 좀 요약도 할 수 있고 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막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의 답안지가 나오게 되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꽈락이 많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목차 같은 거 봐가지고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많이 써보셔.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돼요. 사례하고 계산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학이론이라든가 자동차 근제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든가 뭐 기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잠깐 PPL 한번 하고요. 우리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 밴드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손사 시험에 대한 내용이든 손사 실무에 대한 내용이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또는 뭐 궁금한 게 있어요라든가 저도 뭐 봐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올릴 수 있고 서로 필요하면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좀 모임을 우리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원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밴드를 만든 거니까요.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인연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뭐 앞 시간에는 재산보험, 뒤시간 의학이론,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험 준비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손해배상사 시험은요, 여러분들 따두시면 나쁘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공부하는 거 대비해서 효율이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 좀 맞는 분들은 이 자격증이 굉장히 좀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